예,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온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 그 2월 이후로 모든 특강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또 취소, 연기하거나 그랬었는데 예, 그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 또 이태원 있고 그래서 다들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예, 그래도 들리는 거는 선명하게 들려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많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뭘 기대하시냐 하면요. 애를 많이 낳았을까? 잘 길렀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저기 웬만해선 명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기는 달랑 하나 낳아서 길렀고요. 잘 길렀다고 하기에는 예, 아직 뭐 입찬 소리 할 수 없는 22살 예, 그리고 예,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하긴 하지만 예, 제가 잘이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수치는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여기 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전공이 기독교 사회 윤리학이라고 해서요. 근데 이 사회 변동, 그러니까 우리 문명사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질 혹은 뭐 재능 이런 게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공 공부를 했고요. 요거를 기독교인들의 소명하고 연결할 수 있게 신학적인 또 접목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저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증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잘 돼요라는 간증이 아니고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저희 보면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잘 따라하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고 아기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정말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매뉴얼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또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정을 할까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거대하게 붙여봤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 2, 3년 사이에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보신 건 또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셨죠. 예,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기기들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로 너무 빨리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이런 코로나 없이 예측하기를 한 2045년에서 50년 그러니까 2050년쯤 되면 4차 산업혁명적인 세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당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앞당겨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뭐 교육, 뭐 경제, 뭐 사회 모든 부분 심지어 저희들이 모이는 방식까지 교회의 존재까지도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거를 지금 빠르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마당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부분을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4세대라고 여러분은 그 4세대이신 거예요. 다 연령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4세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4세대 할머니야. 나는 4세대 엄마야. 4세대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 조그만 글씨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너무 꼬마 글씨로 가져왔는데 그 1995년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시인이면서 한 엄마였던 여성이 자기의 엄마로서의 감정, 양가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을 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 두 개의 슬라이드로 그 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오프닝 때는 항상 이 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자가 아니었는데 이 엄마는요. 그 엄마 본연의 그 자녀를 향한 난대로 키우고 싶은, 왜 애기 보면은 이 아이의 난대로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대로 키우고 싶은 그 욕망과 자기가 속해 있는 제도 안에서 제도가 기대하는 그런 특성을 길러주고 싶어, 그러니까 길러야만 하는 갈등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인데요. 사실 마이크를 나눠 쓰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그 지금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서 보통은 제가 한 3분 정도 초청해서 읽는데 그 일단 저는 바이러스 프리라고는 예, 볼 수 없는, 어떻게 혹시 한 분 나오셔서 읽어주실 수 있는 젊은 분이 있으시면 부탁을 하고요. 읽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니요 저는 건강할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카메라 빨 잘 받는 가운데 서주시고요. 예, 잡으시고 네, 제가 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요? 네, 거기서부터 좀 길어요 시간.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 시 맨 마지막 연이 조금 좀 뭐라 그러죠? 무섭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갑자기. 예.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 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아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의 지시대로 종일 그만에서만 칠한다. 내가 엄마만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랄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나비도 강물도 구름도 꽃도 모두 폭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랄라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뭉게 꽃 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랄라 나 그토록 제도를 중호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 내가 그 여자이고 총독보다 엄마를 죽여라. 랄라. 감사합니다. 그 책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박수가 나오네요. 예, 맨 마지막에 엄마를 죽여라 랄라 이것 때문에요. 특히 이제 강남권에 30, 40대 엄마들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야 하고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분들 경우에 이 시를 오프닝으로 읽으면요 모두 표정이 싸해져요. 왜냐하면 나 굉장히 열심히 모성 실천을 하려고 모였는데 날 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시는 항상 상징어잖아요. 여기서 엄마라는 부분은 아빠도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내가 살아온 금, 선, 제도, 그 저기선 지금 금과 선, 색칠 공부하는 금으로 상징되어 있지만 저게 사실은 제도거든요. 그 제도가 준 것대로 우리가 살아봤더니 제도 안에선 이렇게 행동해야지 살겠더라 라고 해서 그 금 밖으로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마치 총독부처럼. 예, 근데 바로 그런 우리의 어떤 기성세대의 마음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저희를 죽이는 게 아니죠. 기성세대의 전제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렇게 폭발하는 난대로의,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만의 재능, 카리즈마는요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리즈마라는 그리스어는요 God given talent,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금과 선과 제도에 자꾸 가두다 보면 우리는 난대로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를 가장 먼저,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강압적으로 그걸 억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든 조부모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주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 시를 늘 낭송을 하는데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저는 저 시를 읽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굳이 말하면 제가 1, 2, 3, 4세대를 다 말씀을 드릴 건데 2세대 부모님에게서 자란 3세대 엄마예요. 나중에 특성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되게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금 밖으로 안 나가는, 여러분 색칠 공부 6살, 5살 애들 칠할 때 그 나비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세요? 칠하는데 애가 푹 하면 그래 뭐 이런 부모님보다는 좀 조심해서 칠하란 말이야, 안으로 칠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좀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뭐든지 그 안에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전 지금도 새벽 5시에 운전을 해도 나 혼자밖에 없어도 금 안 밟아요. 그 차 주차할 때도 그 정도로 조심조심 살았던 아이였어서 그게 싫었는지 저는 키우면서 저희 아이를 그냥 뒀어요. 방임까지는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안으로 칠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럼 그래, 그럼 네가 편하게 칠하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불려갔어요. 선생님한테. 애가 너무 반항적이래요. 그래서 놀래서 우리 아이가 반항적이진 않은데 약간 좀 특이하긴 해도 싶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태극기 프린트를 다 나눠주고 색칠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위에는 뭐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그다음에 검은색을 금을 안 넘게 칠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요, 그걸 휙 뒤집어서 그 빈 종이 있는 쪽 있죠? 거기다가 지멋대로 막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극기를. 허접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지시대로 안 따른다고 이제 저를 부른 거죠. 그 저도 이제 일단 전 학부모로 간 거니까 제가 거기 교수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죽어서 가서 얘기를 다 듣고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물어봤죠. 왜 그랬어? 그때 얘가 하는 얘기가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엄마 앞에 태극기는 펄럭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아이가 보기에 자기는 막 펄럭이는 태극기를 그리고 싶었는데 앞에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 정형화돼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자기는 되게 열심히 잘 들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선생님의 어떤 제도적 마인드에서는 얘는 반항아. 얘는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는 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물어봐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안 그러셨었고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줬고 그걸 다 찢어버리시고 어쨌든 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어떤 한 특정 선생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희들도 사랑의 마음에서 사실은 물어봤어야 할 왜 그랬니? 내지는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 아이에게 권위를 줘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야. 괜히 거기다 시간 낭비하지 마.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혁명 전에 인간에게요, 더 커다란 혁명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꿨던. 무슨 혁명이었을까요? 농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사이는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굳이 50년, 100년 이런 게 아니고요. 농업혁명을 보통 막 기원전 막 2만 년, 12,000년에서 5,000년 사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옛날이죠.
농업혁명 제가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먹거리를 얻으려면 이동해야 했어요. 수렵 채집. 그쵸? 그때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기 유리했을까요? 수렵 채집할 때는 신체 건강하고 키가 커야 돼요. 그쵸? 이렇게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문명은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옛날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덧붙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키 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키 큰 거 좋아하는 건 되게 초반 거였는데 지금은 키 클 필요 없거든요. 그쵸? 먹고 사는데 키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 옛날에 형성되었던 어떤 그 기억, 그만에 있었던 기억들이 계속 붙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하면 저희 오늘 4차 못하니까 그렇게 붙어서 오다가 농업혁명은요. 그야말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익히게 된 게 농업혁명이죠. 먹지 않고 뿌려봤더니 100배, 60배, 30배를 얻더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1세대 금이 만들어졌어요. 농업혁명 때문에 그려진 게 1세대 금이에요. 1세대 금은 뭔가 하면요. 신분제. 제가 아까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그겁니다. 신분제가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아버님들 중에서 혹은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런 금에 대한 기억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얼마 전에 그 관리인 아저씨 자살할 것도 제가 너무 속이 상한데 막 머슴이라고 불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머슴은 1세대 때나 있던 거예요. 근데도 그런 거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농업혁명은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금을 만들었어요. 신분으로, 위아래로. 그 금 안에서 만약에 좋은 부모님은 아이한테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은 부모님이었을까요? 1세대 때는. 만약에 내 아이가 노예예요. 근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럼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었을까요? 우리 좋은 부모, 조부모 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머리가 기가 막히구나. 주인보다, 주인집 아이보다 천자문을 네가 더 빨리 익히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요? 너 절대 글 공부하지 말아라. 너 행여 귀동량으로 다 외웠더라도 주인들한테 너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들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죠.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윗사람들한테 제거당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그 금안에서 교육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너무 진지하셔서 갑자기 제가 드라마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남자 주인공이 노비 출신이죠. 노비 출신인데 머리가 기발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 키보다도 더 높은 나무찜을 해가지고 오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그 하늘에 검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그걸 너무 깊은 눈으로 보니까 그늘에서 쉬고 계시던 할아버지 양반이 물어보죠. 신통에서 눈빛에 서사가 담겼으니까. 얘야, 너 뭘 보고 있니?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다운데 그냥 달랑 검은 새 한 마리가 저렇게 날아가면서 저 온 하늘을 망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보고 살거라. 그래야 너의 명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자꾸 사회학을 해서 그런지 그냥 안 넘어가고 할아버지의 교육.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자기 친손자였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우리 집에 드디어 신동이 하나 나왔구나 이랬을 텐데 행색을 보니 노비인 거죠. 넌 노비의 금을 건너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금이 없어진 게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에요. 제가 4차까지 올리니까 되게 힘든데 산업혁명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무생물 동력 자원에 의한 기계재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고 지나가는 것 같으시겠지만, 즉 이제 더 이상 생물이 동력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보면요, 10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에 되게 중요한 재산 중에 동력 자원 다 있거든요. 남종, 여종, 그다음에 가축들 이름들 막 다 있죠. 그 동력 자원이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들을 금 아래로 가둬놓은 거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사회가 산업혁명이에요. 도대체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러는데 저거 왜 배워야 되냐 싶으시겠지만, 저 산업혁명이요, 인류의 배치를 어마어마하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길러놓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새로운 금이 그어지는 바람에 자기 재능도 발휘 못하고, 심지어 성실하게 노력했던 자기들의 그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문명적 변화가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산업혁명은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요, 모든 인간들 중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1세대 때는요, 어떤 말이 통용됐었냐 하면요, 아마 어머니 아버님들도 기억하실 텐데, 다 애들은 자기 먹을 것은, 여기는 대답을 잘 많이 해주시는군요. 젊은 엄마들인데 가면요, 자, 애들은 다 자기 먹을 것을,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태어났던 세상은 1세대예요. 즉 인간이 동력자원이던 시절, 내가 몸만 성실하게 일하면, 아이고 정말로 맞습니다, 몸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이 1세대였는데 그 시절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동력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몸으로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수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근현대라는 새로운 사회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직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산 건 아니에요. 혹시 구빈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빈자들을 구하는 원? 단체라는 뜻인데요. 16, 17세기 유럽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기독교에서 사실은 다 그 고아원, 뭐 나중에 양로원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나가는데, 즉 금에서 적응을 못한 사람들, 막 바뀌는 금에서, 우리 요즘에 재난기금 받았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뀌는 금에 새롭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구빈원이라는 데다가 일단 다 넣어놓고 거기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은 고아원, 말하자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양로원, 예, 그다음에 아픈 친구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요양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구빈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차에서 2차로 넘어가, 그 농업혁명, 산업혁명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절에 생긴 일 중에 하나였죠. 자, 제가 갑자기 너무 열심히 보시니까, 예, 우리 중간고사 볼 것도 아닌데 그쵸? 더 조금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도요, 1, 2, 3, 4차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4차로 왔고, 자, 제가 무생물 동력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1차 산업혁명의 동력자원은 뭐였을까요? 증기입니다. 증기. 2차가 전기예요. 자, 증기랑 전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사람이 덜 필요할까요? 증기하고 전기. 당연히 전기죠. 그렇죠? 증기는 옆에 있다가 석탄이라도 넣어야 되고 물도 부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우린 점점 사람이 덜 필요한 쪽으로 산업혁명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차는 뭘까요? 컴퓨터 기반 정보혁명입니다. 즉 1차, 2차 혁명이 제일 먼저 제거한 사람은 단순한 물리노동력을 하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3차 노동이 제거해버린 건 뭔가 하면요, 즉 컴퓨터 기반 정보혁명이기 때문에 지식 중에서도요, 그 이공계 지식들 있죠. 예, 굉장히 도구적으로, 수리적으로 계산하고 컴퓨터 만들고 과학기술적인 거, 이런 거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쪽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찬밥이
된 거죠. 전 인문학 쪽 그 학자라서 맨날 학생들한테 이제 4차 이후로는 인문학이 뜰 거야 막 이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쎄해요. 여전히 과학혁명 쪽으로 가져가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바뀌는 혁명에 따라서 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중인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4차라는 거죠. 자, 요건 한번 우리가 여러분 졸리시지 않도록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글로벌 리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리해준 책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 봐요. 같이 시작.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예, 그 교동문 읽을 때보다는 저희가 예, 합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니까 아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구나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유비쿼터스, 뭐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기계학습,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혁명이 바꿔온 가장 큰 인간 삶의 경쟁력은요, 이제 물리력, 노동력이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라였는데 4차 산업혁명은요, 생각하는 기계가 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헉,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가 생각을 담당하게 되면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즉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넘어갈 때 그 문명적 변화도 못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남자는 힘이야. 무거운 걸 많이 들 수 있어서 네가 처자식도 거느리고 먹고 살 수 있지. 자, 오늘 50g 들어보자. 자, 내일은 100g이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kg 들어볼까? 자, 2kg.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기준기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전혀 경쟁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도요,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여러분 혹시 주산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1급, 2급, 3급 이런 거? 그때는 그거 되게 이렇게 막 급수 되게 막 나 많이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좋아하셨죠. 예, 컴퓨터 나오고 전자 계산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 아무도 나 주판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 산업혁명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기술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죠. 이걸 조금만 우리가 앞서서 알게 되면요, 우리가 금방 무용지물이 될 거를 가르치려고 우리 아이들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어머니들이 주판 앞에 딱 놓고서 자 해보자 막 이러면서 예, 막 틀렸다고 막 자루 때리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많은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곧 사용되지 않을, 이제는 인공지능들이 훨씬 더 금방 잘 해버릴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나 잡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잡고 있는 이유는, 자, 왜냐하면 제가 3G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Third Generation Mother를 줄인 거예요. 3세대 엄마 혹은 3세대 아빠, 3세대 부모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선행학습 내지는 그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교육열은 이 3세대적인 금에 적응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금 넘어가지 마 한 것 때문에 생긴 일들이란 건데, 그 모든 것은 엄마 탓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금은 엄마가 그린 게 아니니까요. 다만 그 그려진 금을 받아서 여기 안에서만 칠해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 3세대 엄마들은 왜 전문 엄마가 되고 관리하는 엄마가 됐을까요? 저 기독교적 버전으로 말하면요, 저는 3세대 엄마들은 삼위일체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을 대체하고요, 너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뭔가 할 수 있다. 그렇죠? 학원, 뭐 학교 모든 너 전공까지 막 다 정해주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예, 성령님도 대체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3세대 엄마들은 삼위일체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위일체맘의 아이는 몇 명이 가장 적합할까요? 한 명. 맞습니다. 저출산, 막 초저출산, 왜 아기를 안 낳는 거냐고 아무리 외치셔도 이거는 이 세대의 금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젊은이들의 너무나 처절한 그냥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를 둘 셋 낳아서 그 애들이 자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많이 물려주시면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예,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많이 낳는 집은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소명이야라고 이제 생각해서 낳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 뭐 이제 이러면서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기들은 한 명을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명 낳은 이유를 얘기하려고 이제 딴 삼천포로 빠지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도 원래 꿈은 최소한 3명 낳는 거였거든요. 근데 낳아보고 길러보고 상황을 보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아이의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대 엄마들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경쟁적인, 그러니까 더 이상은 웬만한 지식도 아니고 이런 과학기술과 정보혁명의 빠른 변화 속에서 거기에 걸맞고 거기에 맞는 아이로 길러내기 위한 그 지식교육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바로 그 지식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관리하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동하죠. 이 3세대 엄마의 짝인 3세대 아빠는 따라서 3G 대디겠죠. 그럼 3G 대디는 3G 대디 하니까 이상한가요? 예, 3G 대디는 그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2세대 엄마, 아버지도 밖에 계셨는데 2세대 아버지는 퇴근이 가능했어요. 뭐 한 6시 퇴근하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뭐 사철의 봄바람, 예, 밥 먹고 마셔. 3세대 대디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보혁명은요, 굉장히 끊임없이 업데이트돼요. 정보들이. 경쟁력이에요. 무한 경쟁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빠들은요, 자꾸 일찍 퇴근하면 아예 출근을 못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빠들은 점점 일하는 시간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빠는 집에서 자꾸 안 보이는, 그래서 3지 엄마들이 오로지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그러니까 2세대 엄마와 3세대 엄마의 차이는 둘 다 전업주부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세대 엄마는요, 정서 부분을 주로 많이 담당했다면, 그렇죠? 아빠 언젠가 뭐 그런 뉘앙스가 있다. 엄마 나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 그러면 2세대 엄마는 그런데요. 청소하시다 말고 그래 이따 아빠 퇴근하시면 물어봐라. 이게 2세대 엄마의 그 반응이래요. 3세대 엄마는 엄마 나 이거 수학 문제 모르겠어. 그러면 수학학원 바꿔야겠구나. 근데 이게 3세대 엄마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2세대 엄마들은요, 어떻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보듬어주고 아이가 난대로 자랄 수 있게 봐줄 수 있는 최상의 세대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세대 엄마한테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세대가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꿀빤 세대예요. 꿀을 쪽쪽 빨았죠. 왜요? 아버지들은 정규직이시고 대부분이 일찍 퇴근하셔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신앙교육도 시켜주시고, 엄마는 정서적으로 언제든지 집에 가면 집에 계시죠. 그래서 고생했다. 손 씻고 밥 먹어라. 과자 먹어라. 공부해라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2세대 내가 나 2세대일까 3세대일까 고민되신다면 공부해라 소리 안 하셨으면 나는 2세대인 거예요. 근데 공부해라 안 그러시고 오히려 공부하면은 불 끄고 자라. 너무 늦었다. 뭐 이래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2세대 엄마였다면, 이 3세대 엄마들은요, 본인들이 이게 얼마나 경쟁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닥달을 하시면서 밀어붙이시는 세대죠. 따라서 이 3세대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엄마라는 단어로 만약에 시를 써라 그러면 어떤 시를 쓰실 것 같으세요? 뭐 쭉 울프시란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엄마? 사랑, 희생,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3세대 관리하는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시를 쓸까요?
제가 3세대에서 그 자란 아이들의 시를 그 특강 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시를 써봐라. 그래가지고 예, 시를 쓴 거를 모아왔거든요.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혹시 이 시 4개 읽으시고 책 받아가실 분 계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따님이나 며느님. 돋보기를 꺼내셔야. 네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예, 저희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시는 초등학교 4학년들 정도 되는 친구들의 시를 제가 쭉 모아서 4개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 둘, 셋. 예, 예, 여기 2줄까지요. 예, 예. 이게 드려야죠. 이거. 이제 돋보기도 가려야 되나 봐요. 잘 안 보이네. 우리 엄마는 변덕쟁이. 엄마와 공부할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하실 때, 엄마 목소리가 확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머리가 폭발한다.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엄마는 호랑이. 엄마가 폭발하면 엄마는 호랑이가 된다. 으르렁 으르렁 샬라샬라. 엄마는 말로 나를 때린다. 우리 엄마는 압축 파일. 내가 심술을 부려도 화를 참는다. 내가 숙제를 안 해도 또 화를 압축한다. 또 내가 성적이 나빠도 화를 꾹꾹 압축한다. 변덕쟁이, 화산, 호랑이. 여기요. 네, 요거 2줄. 예. 더 읽고 싶어서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버린다. 우리 엄마는 압축 파일. 예, 감사합니다. 가지시면 됩니다. 예. 여기 성도님들은요, 처음 읽는 텍스트인데도 굉장히 잘 읽으시고 표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러셨다는 걸 얼른 느꼈었는데 되게 막 호소력 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아까도 나왔지만 변덕장이, 호랑이, 화산, 압축 파일. 이게 엄마에 대한 은유,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인데, 어떨 때 이 엄마들은 다 이렇게 호랑이가 되고 변덕쟁이가 되고 화산이 되고 나중에는 뻥 터져버리는 파일이 될까요? 다 공통적으로 언제? 바로 이 지식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내준 공부를 이 아이들이 제대로 못 해낼 때 엄마는 호랑이가 되고, 심지어 으르렁으르렁 샬라샬라 말로 나를 때리고. 사실 여기 4개 중에 저의 아이 시가 있거든요. 다 맞히시긴 하던데 뭘까요? 다 맞히세요. 희한하게. 제가 아마 압축 파일 같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4번째 시가 저희 아이신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막 참다가도 뻥 터지는 그 순간은 바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 놓은 이 세상에서 그 금이 주는 인생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도 모르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3세대의 금이 쭉 갈 거면 어쩔 수 없이 압축 파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3세대 금은 무너지고 있고요. 4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이나 4세대에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떡하죠? 요즘에도 온라인 계약하는 거 보니까 집집마다 막 컴퓨터 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앉혀놓고 공부시킬 수 있을 만한 집만 살아남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떡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4세대는요, 감사하게도 신앙인들이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세대로 제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망을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건 그냥 없애겠습니다. 후기 근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4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3세대 교육이 더 이상 3세대 교육을 하는 동안 더 이상 한 인간에게서 길러내지 않는 세 가지 인간의 능력을 저는 주체성, 관계성, 창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3세대가 못 길러낸 이 세 가지가요. 4세대가 시작되면서는 사실 제일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체성 부분인데요. 금 안에서만 칠해라고 계속 훈련받은 친구들은 그리고 금이 점점 좁아들어는 동안 그동안 훈련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백지를 주고는 마음껏 그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즉 3세대 금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새로운 금을 그려보자 상상해보자 그리고 백지를 딱 줬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제가 실험을 한 건 아닌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에서 15년을 가르치고 지금은 남녀공학 가서 지금 한 2년 정도 바뀌었는데요. 이대에서 가르칠 때의 일이었어요. 한창 3세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였죠. 이 친구들은 나노 단위의 금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렸던 친구들이에요. 너무 놀랍게도요.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학교에서는 50분 시험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업은 75분을 해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50분 시험 볼래요? 60분 볼래요? 아니면 75분 다 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저기서 75분도 들리고요. 자, 75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3세대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능적으로 시험은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짧은 게 제일 좋죠. 이게 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75분이라고 얘기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저희는 계속해서 3세대 안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완전히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을 일단 확보해야 한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다면 75분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참새처럼 75분이요 그래요. 이렇게 답안지를 나눠주면요. 나눠주는 동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친구들이요. 이렇게 팔을 걷어요. 오른팔을 다. 학원에서 저런 거 알려주나 싶을 정도로 오른팔을 걷습니다. 오른팔에 있는 시계, 반지 다 빼요. 그리고는 답안지를 45도로 틀어요. 숨도 안 쉬고 써요. 투투투투투투.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학생들 대답이 다 똑같아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즉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3세대는 정보혁명 속에서 내가 내 정보가 더 저 아이의 정보보다 한 줄이라도 더 나아야 되고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뤄내려고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와 그렇게 75분 쓰는 걸 보니까 처음엔 기특하다 나중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제가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기말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실수인 줄 모르고 맨 마지막 문제를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좀 숨 좀 쉬라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이 숨을 거룩한 숨을 좀 쉬라고 마지막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안 나온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온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해 보세요. 배점은 3점입니다. 꽤 많이 준 거예요. 3점이면 막 하다가 좀 쉬라고 웃으라고 너희는 다 3점 주겠다고. 저의 의도는 그거죠. 그 문제를 누가 제일 잘 활용했을까요?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제일 잘 활용했겠죠. 앞에 거 하나도 못 쓴 친구들이 아싸 그러면서 제일 인상적인 질문은 뭐였냐면요. 질문 나에게 있어서 백소영 교수님이란 이게 질문이래요. 답 더 러브 뭐 이러더니 하트를 이제 막 그려놨어요. 그 친구는 총점 3점. 그렇죠. 물론 제일 바닥이지만 변동이 없는 중간쯤 되는 친구들이 제일 합리적으로 활용했어요. 아 이거 내가 쓰고 싶었는데 하는 것들. 제가 놀랐던 건 뭔가 하면요. 그때까지 모든 점수가 과제 점수, 중간고사 점수, 출석 점수가 다 너무 완벽해서 탑 1, 2, 3, 4, 5등 5명이 모두 그 문제를 빈칸으로 냈다는 거예요.
빈칸.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쇼크였어요. 3점을 날린다는 얘기. 왜냐면 빈칸은 제가 답을 줄 수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3점을 날린다는 건 이대에서 A그룹이 B로 떨어진다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주려다가 재앙을 안긴 거죠. 이 친구들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면. 근데 구제는 못하지만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개인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대체 그 답을 왜 안 썼니? 달라 보이지만 놀랍게 가졌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요. 시간 배점을 잘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더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교수님이 상중하 난이도 중에서 어떤 난이도를 좋아하실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갔어요. 등등등.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문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부 되게 잘한다고 우리 애 공부 정말 잘하잖아요. 얘 막 0.2등급 막 1등급 안에서도 완전 상이잖아요. 생각할 때 저희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은 지금 등급수는요. 그야말로 무한한 반복 학습 속에서요. 그 소위 평가원이 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누가 얼마나 많이 풀으면서 효율적으로 답했는가. 즉 인공지능이 조만간 제일 빨리 잘하게 될 바로 그 훈련을 시키는 공부예요. 그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잘해서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 실력이 곧바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 듣고 집에 가자마자 야 공부 필요 없어 하지 마. 내지는 야 이게 아니래.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의 그 매뉴얼대로 하는 친구가 있지만 그걸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도 제일 도와주셔야 되는 건 이게 뭔가 하면 넌 잉여야 루저야 이게 아니라 야 너의 재능 너의 카리스마는 뭘까? 그거 있죠. 이거는 소위 그 3세대 때나 통했던 지식이래. 이 지식은 조만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예정이래. 이런 도구적 이성은 조만간 인간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래. 예화도 들어주셔도 좋고요. 야 주산 막 열심히 했는데 전자계산기 나오는 거랑 비슷하대. 중요한 건 너만의 어떤 다른 재능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 교육이 너의 재능을 못 따라오고 있어, 제도가. 말하자면 친구들한테 되게 자신감을 주면서 그 아이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주고 관찰해줘야 되는데요. 그 매뉴얼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3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관계성입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지금 다 어린애들이죠. 물론 그 윗분들이 이렇게 선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과학혁명의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막 24살 있고 다 20대 친구들이고 10대도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려면 이것도 또 하나 떼어서 큰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뭔가 하면요. 이 친구들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살면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시선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도 방학 때 아이가 오랫동안 못 봤던 손녀가 뛰어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어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너 살쪘다? 너 5kg 좀 찐 것 같은데? 막 이런 할아버지 없으시죠? 예, 할아버지 그러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손녀잖아요. 걔가 뭐 살이 쪘든 물론 너무 빠지면 걱정은 하시겠지만 너무 안 먹냐? 그러니까 이건 관계적 시선이거든요. 공동체적 시선. 전체를 보는 거죠. 그 아이의 전 존재를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3세대는요. 이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평가를 안 하니까 애들 요즘에 친구들하고 놀면 일단 혼내시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어느 때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 게 되게 나쁜 일이 돼버린 거예요. 3세대에서는 그만에서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경험들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세대의 관계는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게 추상적이고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쏙쏙 뽑아먹는 기능적 관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르실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님이 누구니?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보통 어머님이 누구니? 하고 칭찬을 하려면 그 아이의 뭘 보고 칭찬을 할까요? 아이고 어머님이 누구시니? 널 어쩜 이렇게 기르셨니? 인성? 그렇죠. 아니면 뭐 되게 뛰어난 능력? 이런 거면 그렇게 하겠죠. 그 노래는요. 어떤 한 남자가 너무 섹시한 한 여성의 뒤태를 보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참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잘록한 허리와 애플 힙을 보면서 막 너무나 좋아서 어머님이 누구니 널 어쩜 이렇게 기르셨니 막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정말 정확히 3세대의 노래죠. 앞에 얼굴 본 적도 없고요. 둘이 얘기 나눈 적도 없어요. 그냥 뒤태만 보고 뒤태도 다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두 부위만 보고 우리가 소고기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고서는 막 어머니를 칭찬해요. 그렇게 아이를 길러준. 그게 바로 3세대의 관계성인 거죠. 그런 방식의 전인격적인 관계성을 훈련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솔직히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행동들을 해도. 이게 뭐 수익 사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만 쉬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벌이고 있는 어떤 생명학대 부분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 저기 강남에 막 대치동 이런 데서 막 1등급 받고 이런 애들 정신상담 받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모범적이고 수행평가 완벽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든 평가가 좋은데 집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강아지가 아까 걔가 강아지를 낳는데 엄마가 잠깐 마트 갔다 왔더니 강아지 6마리가 안 보여요.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빨래통에 넣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기의 이 학업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3주의 맘이 엄마예요. 이 아이를 전면적으로 모든 걸 스탑하고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다 멈추게 했잖아요. 이 정도면 이거는 일단 멈춤이거든요. 일단 멈춤을 하고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니?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이 엄마는 행여나 이 일이 밖으로 알려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학업 진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을 더 전전긍긍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만 하면 안 되지만 스카이캐슬 거기에 보면은 도벽이 생긴 아이 공부 스트레스로 막 마트 가서 그 편의점에서 과자 훔쳐다가 막 부수고 하는 놀이를 하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엄마의 대사가 그렇죠. 이 아이가 이게 놀이야. 이것도 스트레스를 못 풀게 하면 애가 어떻게 숨을 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들. 저 엄마만을 얘기하는 게 이게 3세대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 어떻게 마주볼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눈 맞추고 그 생명의 요청대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이 3세대에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갑자기 코로나 음모설 얘기하게 되면 안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요. 지금 인구의 80%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나는 그 80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걱정을 해요. 관계적 교육을 못 받은 엘리트들이 그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다 모였을 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유엔에서 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실제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런 발표를.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지금 없어요. 제가 하는 건데. 요 자그마한 인공지능 이 드론은 이 안에 설정값을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제가 어디다 던지든지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마네킹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군사 무기화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고서도 전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고는 탁 천둥을 향해서 날립니다.
그게 막 날아다니더니 사람 다 구경하죠. 막 이렇게 와 진짜로 와가지고는 머리를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하나를 더 꺼내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설정값을 넣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누구를 타겟팅을 한다고 설정을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Maybe 그때 영어로 over 60, 60살 이상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봉 3천 미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게 이제 막 만들죠. 이번에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로 병원 병상이 완전히 꽉 차게 되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겠지만 연령층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이 설정값 속에서 딱 얘기를 하더니 어느 분이 여기에서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확 날렸어요. 그 순간 그 모든 청중이요 다 이 의자 밑바닥으로 숨었거든요. 모두가. 왜냐면 그게 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막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개발이 되어야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Where to stop? 우리가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지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논의하는 거 교육으로 포함하고 있는 학교 없습니다. 다들 인공지능이 최고래. 인공지능 과학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부분들의 윤리적 차원이라든가 신앙적 차원이라든가 관계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 논의하는 교과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는 조만간 그거를 해야 할 거예요. 이번 코로나처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올 테니까요. 그래서 오죽함, 이거 절대 조심하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 엘리트들의 음모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이게 발생을 해도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은근 기쁠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5번, 6번만 치르면 이 4세대적인 삶이 금세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4세대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은요. 투 디렉션, 2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디스토피아, 망하는 세계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 80%를 자꾸 죽여나가는, 그래서 경쟁력 있는 20% 정도만 살아나가는, 그 나머지 허드렛 일은 다 기계들이 하는 이런 세상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저희 기독교인들이 해나가야 되는 전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들이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생산성, 수익, 그런 것들을 현명하고 잘 분배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이 디스토피아, 이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안 말리면 일로 갈 거예요.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 길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틀어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에 다 재난소득 받으셨나요? 예, 막 갑자기 공돈 생긴 것 같고 되게 좋죠.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 있잖아요. 어떤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희년, 안식년 이런 제도의 발상도 비슷했었습니다만 모두가 숨을 돌리는, 모두가 자기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금을 만들어봐라.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봐라.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청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잘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전면적으로 그걸 그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3세대 금이 완전히 안 지금 3세대로 잘 됐던 분들 중에서 막 실업 지금 다 죄다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는 우리가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금들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늘 그래왔어요. 또 다른 주제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가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저 창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하고 되게 다르게 만드셨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는 순간 선택지가 없죠. 토끼가 난 맨날 풀만 먹고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이번 참에 육식을 해보겠어. 이런 토끼 없잖아요. 어떤 사자도 난 피 흘리는 게 싫어. 난 정말 토끼와 함께 뛰놀고 싶어. 나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 사자가 될 거야. 이런 선택하는 사자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운명이에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호모사피엔스만이 이 땅에 없는 걸 상상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인간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요,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물건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연이 아닌 걸 만들 수 있는 게 오직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동안 자기만 잘 사는 걸 만들어 왔다면 이 창조성을 너와 내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들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hil급 보니까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나와 우리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비전입니다. 내가 잘 살아내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너는 내 밑으로, 내 등급 밑으로 떨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3세대의 금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가 잘 살아내고 내가 가진 이 카리즈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너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내가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가 전 4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한 거였는데 3세대 아이들을 얘기하다 하려고, 이 관계성이 없는 친구가 그걸 슬퍼하면서 쓴 시였는데요. 이 시는 넘어가도 되겠죠? 예, 솔로 강아지라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읽진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만, 이거 초등학생의 시인데요. 다들 걱정하시죠? 우리 애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3세대라서 그래요. 이렇게. 그만해서 제일 유리한 사람은요, 싱글이에요. 왜냐하면 이 3세대는 여자들도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3세대의 경쟁력은 키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도 충분히 혼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오히려 관계하면, 즉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세대 그만해서는 그걸 안 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학생들도 그래요. 제가 특강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손들어 보라 그러면 지난 한 5, 6년 사이에 비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 중에서 남학생들 탑 1위 답이 뭘까요? 결혼하지 않은 이유 1위. 내가 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남하고 나눴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위예요. 예. 그렇게 관계성이 결여되면 솔로들이 다 저렇게 되어서, 예, 저 외로움이 납작하다라고 저기 아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로움 자체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이제 3세대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셈이죠.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그러니까 비혼 정도가 아니라 4B 들어보셨나요? 4B 정책. 무슨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그건 뭘까요? 첫 번째 B는 비연애. 예, 연애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죠. 네, 스펙 쌓느라고. 두 번째는 비섹스. 성관계도 갖지 않겠대요. 안전하지 않대요. 그다음에 비결혼. 결혼하지 않겠다. 비출산. 애도 안 낳겠다. 그리고 다 혼자서 그 3세대적인 경쟁을 가지고 쭉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성원들로 가득 찬 세상은 제 생각엔 이 코로나가 보여주는 상징성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팬데믹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흔들리면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행복한 교회 왔을 때 학생들하고 했던 건데, 따라서 요즘에는요 뭐 사랑 자체, 이거 넘어갈게요. 왜냐면 사랑, 아까 제가 비섹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10년 전까지는 합리적 사랑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바뀌고 있냐면 이제는 합리적 사랑도 안 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저 합리적 사랑은 뭔가 하면요, 결혼하지 않고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을 의미해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이 뭐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쭉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쭉 합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20세기적 낭만적 사랑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름을 다 붙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쭉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합류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낭만적인 거고요.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합리적 사랑은 뭔가 하면요, 지나가다가 너랑 나랑 시간이 딱 합류하는, 딱 맞는, 그래서 내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너의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나의 스펙도 손해보지 않고 너의 스펙도 손해보지 않은 딱 그만큼만 합류하는 걸, 그걸 합리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게 21세기 초반에는 유행을 했었어요. 사회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붙였거든요. 최단기간 합류기간이 얼마였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최단기 합류기간. 예, 뭐 다들 예, 제가 실제로 많이 상담을 합니다만 30분. 제가 저도 모르게, 저도 꼰대가 돼요. 저도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예, 저도 그 안에 있었는지, 얘야,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에게 대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요? 이러면서. 저는 오직 그 30분 동안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나는 문제 푸는 기계고요. 계속해서 나 혼자서 경쟁하고 달리다가 그 30분 동안만 비로소 사람을 마주봤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머리를 맞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마주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단다. 기꺼이 나를 내어줍니다.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갑니다. 자기 초월이다. 합리적 사랑엔 그게 없지 않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 자체도 이제 낡은 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섹스도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합니다. 조만간 인공지능 섹스 로봇가 상용화될 거라고들 하죠.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데서는 지금 이미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봇들은요, 딥러닝이 가능하고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의 욕구를 그대로 채워줄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그리고 그걸 관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늘어날 예정인 거죠. 바로 이렇게 되게, 제가 좋은 부모 교육하려고 하는데 그 어두운 얘기만 자꾸 하시나요? 막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부터 희망입니다. 사실 1시간 10분이나 떠들고서 이제서야 희망을 얘기하다니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희망인 건데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지점으로 저는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요, 드디어 신분제도 넘어가고 지금 근현대 관료제도 넘어가면서 지금 재능사회를 향해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실 거예요. 영어로 써 있어요. 아리스토크라시에서 뷰로크라시로 넘어가고, 뷰로크라시가 메리토크라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회과학자들이. 너무 긴 얘기라 생략하지만 오늘 한 얘기랑 다 똑같아요. 아리스토크라시는 신분제예요. 귀족 사회니까. 없어졌죠, 이제. 뷰로크라시는요, 책상이 통치하는 사회예요. 이 자리, 상무셔, 뭐 이런 거죠. 교장 선생님이셔, 그 데스크요. 데스크가 통치하는 사회를 뷰로크라시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회냐? 메리토크라시. 메리트, 재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주의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스토피아로, 왜냐하면 이 3세대적 금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자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메리트는 너무 다양해.
금 안에 갇힐 수 없어. 폭발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달라. 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갈 때 전 메리토크라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메리토크라시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물론 뒤에 또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독교인은 아니고도 하는 얘기인데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인간이어야 살아남는가? 첫 번째는요, 자크 펜크세프라는 뇌과학자가 그 번역이 안 된 되게 두꺼운 책에서 죄송해요. 한 이야기를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능은 혹은 재능은 관계적 지능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무슨 말이,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붙인 거예요. Affective Neuroscience라는 뜻은요,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이거든요.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정서적인.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는 계속 우리 뇌의 어느 부분만 계속 발달시킨 거죠? 3세대에서는 수리력, 논리력, 언어 이해력 이런 거 있죠. 즉 계속해서 도구적인 이성만 발달시키는 짓을 했잖아요. 우리 뇌에는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만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자극한 거예요. 하며 경쟁력 있게 자극하다 보니까 더 빨리 하려고 몇 살 때부터 자극을 하죠? 요즘에는요, 태중에서까지 자극을 하세요. 이제 한두 살도 아니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미분적분 푸는 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임산부반, 미분적분반 생겼어요. 예. 근데 초기에는 아기가 이제 못 들으니까 언제부터 하냐면 임신 6개월부터 해요. 6개월부터 애들 귀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학교 다닐 때도 안 풀던 미적분을 풀고 있어요.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다 모여서. 그 정도로 풀거든요. 왜요? 이 아이들 어느 뇌만 자극시키려고요? 예, 수리력 이것만 자극을. 그리고 태어났는데 애가 만약에 수학을 못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재앙이죠. 이 부모 관계는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펜크세프 말에 따르면요, 그건 아이를 완벽하게 망치는 거래요. 뉴로사이언스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영장류가 그렇지만 최소한 태어나자마자 생후, 인간 경우에 생후 7년에서 8년은요 수리력을 가르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뇌의 중심 부분에 있는 관계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잘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식을 공부를 해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요 보통 이 지식 교육은 한 8살 이후에 그 자극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즉 관계적인 영역의 정동적인 부분을 뇌 발달을 안 시키고 지식 교육만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설명이 됐어요. 읽고 났더니 그 강아지 6마리 돌린 친구도 이해가 됐고요.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이상 행동들, 그 관계를 파괴하면서 옆 친구, 나보다 약한 친구를 막 괴롭히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했던 그 모든 친구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들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DHD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이쪽으로 풀더라고요. 이분은요. 그거는 뇌 자극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태어나서 7년은 무조건 관계할 수 있는, 만지고 포옹하고 나보다 작은 생명을 이렇게 눈 맞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거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에서 그거 언제 바꿔서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쪽은 뭔가 하면요, 이쪽이군요. 토마스 프리드만이 얘기한 거는 Thank you for being late. 우리 2시부터 여기 수업하기로 특강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3시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시겠죠? 여러분, 제가 막 1시간 늦게 막 뛰어들어오는데 여러분이 Thank you for being late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프리드만에 따르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데요. 이게 뭔 소리일까? 즉 현대적 시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뜻인데요. 현대의 시간성은 모든 게 다 정시잖아요. on time.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럼 그동안에 계속 짜증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동안 뭐 할까요? 그랬을 때 뭔가 굉장히 건설적이고 새로운 게 막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진 인간들이어야 살아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막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찬양합시다. 막 이래서 우리 막 찬양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왜냐면 뭔가가 없기 때문에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낼까요? 앞으로 맨날 백지를 줘가면서 그려봐라 막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실패할 여지를 주는 거죠. 이 아이가 뭔가 해봐도 될 여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즉 평가하면서 계속 쪼는 게 아니라 넘어질 기회,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볼 때 막 표정도 막 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부모 교육, 조부모 교육에 있어서 4세대적인 교육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논의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으시라고요. 포기하고 for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즉 그 아이를 조정하려는 마음은 포기하시고 즉 총독부가 되려는 마음은 포기하시고 대신에 for기를 하자, 4가지 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즉 기획하기가 아니라 기억하기예요. 3세대 부모님들은 기획하십니다. 몇 살 때 못 뛰고 몇 살 때 뭐 한 다음에 너 뭐 하는데 뭐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기획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였죠.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신 적 있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3일 동안 내내 찾아다녔잖아요. 막 얘 어디 간 건가. 그때 휴대폰도 없는데 기껏 가봤더니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발견하시는 순간? 거룩한 예수님을 그냥 12살 내 아들이에요.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요. 등짝을 때려요 라고 얘기하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2세대 부모님이신 거예요. 정서적. 그렇죠?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3세대 부모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보 요셉 우리 예수가 천재인가 봐요. 지금 율법학자들하고 율법을 논하는데 밀리질 않아요. 얼른 당신은 빨리 나사렛으로 가서 돈을 벌어요. 나는 예수를 최연소 율법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드립다 내달릴게요. 그래서 있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나머지 애들은 대충 먹여서 키우세요. 우리 집에 살 길은 얘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게 3세대적인 답이었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4세대인 이유는 그 옛날 분임에도 불구하고 4세대인 이유는 제가 얘기한 4세대는요. 시대를 안 타는 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조부모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였냐면요. 이 엄마 일단 물어봤어요. 아이야. 왜 그렇게 하였니? 너 왜 이렇게 하였니? 1차로 아이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좀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쵸? 엄마 미안 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쯤 되면 인내력 레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제한 안에서 아이를 가두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마음에 담아 기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의미를 물어봐주고 그걸 기억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하기인 거죠. 둘째는요. 두 번째 기는 뭐죠? 기대하기입니다. 야 이놈의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지? 너는 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재밌을까? 그런 거 있죠. 너의 이 다름이 어떤 걸 가져올지 엄마는 되게 기대가 돼. 제 친구 아이 중에 하나가 소만 좋아했어요. 정말 다른 동물 다 싫어하고 소만 좋아. 음매의 소요. 그래서 지나가다 소만 보면요. 6시간 반도 앉아있어요. 소 앞에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엄마가 소를 보는 아이 앞에서 6시간 반을 앉아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기다리기인데요. 제가
속으로 와, 대단한 엄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걸 같이 하면서 이 엄마는 항상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나는 옛날에 본 적이 없어. 되게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아, 난 이런 애 처음 봐 진짜. 이거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애는 점점 쭈그라들어요. 뭐라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사랑하는 애기를 난 정말 본 적이 없어. 이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새로움이 올지 엄마 너무 기대가 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너의 소를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이런 기대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애가 갑자기 막 갑자기 내가 대단해지고요. 내가 소를 보고 있어도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요. 그렇죠? 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다리기는요. 내 시간으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렸거든. 20년 기다렸다. 너 이제 20살이야. 뭘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기다림의 어떤 한계인 거죠. 어떤 나무는요. 7년 동안 싹도 안 나다가 나자마자 2주 안에 확 자라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1년마다 규칙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더구나 선행학습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삶을 제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아이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한 번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근데 그 손 드신 분이 80세가 넘어 보이셨어요. 차마 제가 아드님이신가요? 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사람 노릇한 게 몇 살부터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죠? 다들 40년은 예,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갔죠. 그 뒤에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80세 이전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산 겁니다. 그때 저보고 너무 견적이 안 나오는 소리를 한대요. 천만에요. 우리 아이들 기대 수명이 몇 살이죠? 요즘에 120살 얘기하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은. 120살까지 살 거면 최소한 앞에 반은 뒤에 반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빨리 내가 할 일을 결정하게 해요. 그리고 하버드같이 그 훌륭한 학교에서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육 목표가 요즘에 6번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을 함양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직업을 살아남기 위한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나노 단위로 따누는 자르는 공부는요. 그 아이가 난대로 가진 생명체로 살아남고 그 기술과 기능으로 재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게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4세대 엄마 아빠는요. 생각보다 되게 되시기가 좋은 게요. 제가 적당맘 재능맘이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녀 교육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웃으세요. 적당히 하려니까 방임하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적당함은요. 요리할 때 소금 적당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랑 달라요. 저 집 된장찌개 맛있다고? 거기 레시피대로? 우리 집 똑같이 끓인다고 맛있지? 않거든요. 어느 게 우리 집에서 적당한가? 어느 게 내 아이에게 적당한가? 그 적당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관계 안에서도. 요즘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일해야 된대. 여자들도 자기를 살려야 된대.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앞으로 집에 있어. 뭐 어떤 집은 그게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집에서는 엄마가 일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아빠가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반반 일할 수도 있고 그 집의 적당함은 달라요.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도 이제 앞으로 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적당함, 우리 집만의 적당함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재능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이의 재능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재능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한 세 달 정도 저희 집안에 있었잖아요. 저 미치는 줄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두 분이 밖을 못 나가시니까 연세가 드시고 답답한데 밖을 못 나가시니까 이 스트레스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재능을 찾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찾아드렸다기보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갑자기 식물 키우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갔다 오는 길에 사오면 지금 두 분이 거의 이렇게 실내 정원의 대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막 상추도 어저께 뜯어 먹었는데 막 상추도 뜯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 이런 게 재밌는지 몰랐다 예전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자기 재능을 찾아서 그걸 충분히 지역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전 그게 재능맘 혹은 재능 어른, 재능 부모, 조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요소가 필요한 거겠죠. 기도하기. 왜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답을 주시죠? 너만 잘 사는 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건설될 수 있는 답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이쪽 길은 의지적인 길입니다. 자연히 못 가는 길입니다. 그 의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포기하기 이것만 기억하시고 갑자기 욱욱 지난 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막 옥죄고 싶으실 때마다 아니야 이제는 이 금이 아니야. 새로운 금은 아직 그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백지가 놓여져 있고 요 네 가지를 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도 주신 바로 그 재능을 찾고 그걸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발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이나 됐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